같은 집에서 우리는 4년을 살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아이도 같이 키웠고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한 번도 마음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을 삼켰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나는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요. 밥은 왜 이렇니? 애는 왜 이렇게 키우니?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니? 말을 하면 그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몸만 와 있는 사람처럼. 처음엔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말이 서툴러서 원래 조용해서 그럴 거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은 점점 잔소리가 되었고 침묵은 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대답이 없으면 더 말하게 됩니다. 나는 더 크게 말했고, 더 자주 말했고,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젠 알아듣겠지.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무시가 아니라 버팀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아이와 마주 앉게 될 줄도. 나는 그날 이 질문을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은 건 며느리였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 어둠이 아직 부엌 창문에 남아있을 때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일어났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왔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부엌불을 켜면 어제 저녁에 씻어 말려둔 그릇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걸 다시 한번 닦는 건 습관이었다. 이미 깨끗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에 행주를 쥐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이 집엔 며느리가 있다. 아침마다 얼굴을 보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아이는 내가 뭘 집어들기만 해도 따라와 물었다. 이건 어디에 두냐고, 이건 언제 쓰는 거냐고. 그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아, 이제 좀 살겠구나.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아이는 묻지 않게 되었고 나는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 설명이라는 건 해본 사람만 아는 일이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걸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걸 못 견디는지. 그걸 말로 풀어내는 건 생각보다 힘이 들었다. 이거 좀 쉬어. 나는 밥솥을 열며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잔소리도 명령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감각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다. 못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들었지만 말하지 않는 건지 나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다. 대답이 없으면 사람은 혼자 말을 하게 된다. 이건 좀 더 익혀야지. 이렇게 하면 금방 상해. 내가 해둘게. 말은 늘 나 혼자만 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나? 아들은 늘 그 자리에 없었다. 몸은 있어도 대화에는 없었다. 일이 바쁘다는 말로, 피곤하다는 말로 그 애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밥상을 정리했다. 숟가락 하나가 덜 놓여 있는 걸 보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다. 아니, 예전에도 있었을지 모른다. 다만 그땐 이게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사람은 문제가 커져야 그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별일 없는 하루처럼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걸. 쌓인다는 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까지 외면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이 집안에서는 그랬다. 아이에게는 잘 웃었다. 아이 손을 씻길 때, 밥을 먹일 때, 작은 상처에 연고를 바를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 그래서 더 헷갈렸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안 하는 건가.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허리를 펴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방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나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괜히 따라가면 또 내가 뭔가를 말하게 될까봐. 말이라는 게 그렇다. 시작은 걱정이었는데 끝은 잔소리가 되어 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나는 일부러 말을 줄였다. 그릇을 꺼내면서도 국을 데우면서도 평소 같으면 했을 말을 삼켰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 이유식을 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전자레인지 대신 가스불에 냄비를 올렸다. 나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괜히 말하면 또 눈을 피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늘 반 박자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도 늘 문을 나서며 등진 채로 했다. 내 얼굴을 보고 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싱크대 쪽을 더 오래 닦았다. 내 표정이 보이지 않게. 사람은 자기 마음이 다칠 걸 알면 미리 몸을 숨긴다. 며느리는 아이가 낮잠을 자면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지만 공기가 달랐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 옷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돌아섰다. 치워주면 또 내가 간섭한다고 느낄까봐. 그날 오후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들은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애도 안다. 이 집 공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저녁이 되자 식탁에 셋이 앉았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국을 떠먹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아이를 달래는 소리. 말이 없으니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조금만 더 먹자. 며느리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였다. 그날 처음 들은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그땐 몰랐다. 밥을 다 먹고도 우리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을 꺼낼 타이밍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젊은 사람답지 않게.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워서 낮에 하지 않은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말하지 못했을까? 말하지 않는다는 건 버티는 일이라는 걸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아이도 자기 방식으로 이 집을 견디고 있었다는 걸. 다만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아니라 서로의 벽이 되어가고 있었을 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말을 더 줄였다. 줄이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은 그대로였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아이 옷을 개켰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그 모든 걸 혼잣말 없이 했다는 것뿐이었다. 예전엔 이건 좀 이따가 해. 이건 지금 해야지.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이제는 속으로만 말했다. 속으로 말하면 상대에게 닿지 않으니까.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가끔 그 아이가 나를 피해간다는 느낌이 분명해질 때가 있었다. 내가 부엌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내가 마당으로 나가면 그제야 부엌에 불이 켜졌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았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서운함도 잠시였고 곧 체념이 남았다. 아, 이 아이도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그걸 인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아들은 여전히 집안의 공기를 말로 풀지 않았다. 그 애는 아무 편도 들지 않는 걸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립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았다. 나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그 아이는 잠시 멈칫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에서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자. 며느리에게 기대지 않고 아들에게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로. 그건 포기가 아니었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집안의 질서를 다시 정리했다.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다만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 며느리가 늦게 일어나면 아이를 내가 먼저 안았다. 밥상이 늦어지면 내 몫만 차렸다. 서운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밤이 되면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불을 일찍 껐다. 어둠 속에서 괜히 생각이 많아질까봐. 생각이 많아지면 말을 하고 싶어지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아이와 나는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 다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지 않는 것도 이 집에서 배운 하나의 기술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건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다 우연히 얼굴을 마주쳤을 뿐이었다. 동네 복지관에서였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간 곳이었고 딱히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몇 살 많았다. 허리가 조금 더 굽어 있었고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같은 일을 했다. 손으로 무언가를 접고 정리하고 다시 상자에 담는 일이었다. 집에 가면 또 일이지?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도 안 하면 몸이 더 아프더라.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말이 없어도 불편했는데 그 사람 옆에서는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잠시 쉬는 시간 그 사람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나도 예전에 며느리랑 살았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괜히 집중하게 되었다. 말 안 하면 더 멀어지는 줄 알면서도 말을 못 하겠더라. 그 말이 내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그 사람은 누구를 탓하지도 자기 얘기를 길게 하지도 않았다. 그 한마디로 이야기는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젊었을 때의 나, 시집와서 아무도 내게 묻지 않던 시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던 때, 그땐 말을 배우지 못했다기보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먼저 배웠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대신 먹일 것, 입힐 것, 버틸 것을 먼저 챙겼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이를 씻기고 있었다. 아이 웃음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예전 같았으면 물 너무 뜨겁다. 조심해라.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혹시 이 아이도 나처럼 말을 배우지 못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며느리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면 다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 생각은 확신이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해본 다른 해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누워 그 사람의 말을 떠올렸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어쩌면 나도 며느리도 각자의 최선을 다르게 쓰고 있었을 뿐일지도 몰랐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다만 내 몸이 평소보다 말을 걸어왔다. 아침부터 숨이 조금 가빴고 허리를 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참는 건 익숙했고 아픈 걸 말로 꺼내는 건 여전히 낯설었다. 점심 무렵 부엌에서 냄비를 옮기다 손에서 힘이 잠시 빠졌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소리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괜찮으세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 말은 상태를 설명한 게 아니라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대신 옮겼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왔다. 오후가 되자 몸이 더 무거워졌다.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그대로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아이 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깐 외로웠다. 그 감정이 이상하게도 낯설었다. 나는 늘 혼자였는데 왜 그날은 그게 더 크게 느껴졌는지.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내가 깨어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췄다. 조금 쉬세요. 그 말은 명령도 걱정도 아닌 조심스러운 권유였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나? 예전에는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쉬라는 말은 사치처럼 느껴졌고 아프다는 말은 핑계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에게도 비슷하게 대했다.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산다. 그 말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버티게 하는 말이 도움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게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그날 저녁 나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숟가락을 몇 번 들다가 그만 내려놓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국을 조금 더 떠서 내 앞에 놓았다. 그 행동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간섭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배려처럼 느껴졌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방식이 정말 모두에게 옳았을까?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나는 그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의 가족에게도 그 방식만이 정답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 생각은 나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눈을 뜨는데 시간이 걸렸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으니까. 부엌에 나왔을 때 이미 불은 켜져 있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먹이고 있었다. 숟가락이 아이 입으로 오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옆에 내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도 다가가지 않았다. 밥을 하려다 냄비를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잠깐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잠깐이 길어졌다.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숨이 조금 가빴다. 이런 적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때 아이의 숟가락 소리가 멈췄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내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불렀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좀 이상하세요. 그 말에 나는 웃으려 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은 늘 쉬웠는데 그날은 그 말이 내 입에 맞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이를 내려놓고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높이가 같아졌다. 잠깐만 쉬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다. 명령도 걱정도 아닌 부탁.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괜찮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와 이불 위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아프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몰아붙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너무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니, 국 조금만 드실래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하면 울음이 더 커질 것 같았다. 며느리는 문을 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게 더 힘들었다. 기다림은 상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나는 이불 위에 앉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떠올랐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버텨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한 번도 나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선택할 수 없었던 걸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아마 아이를 데리러 갔을 것이다. 방 안에 혼자가 되자 나는 숨을 깊게 쉬었다. 이제는 안다.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선이었다는 걸.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더 버티면 나 자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말을 해야겠다. 잘하든 못하든 한 번은. 그날 저녁 나는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부엌 불은 켜져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힘이 나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최대한 줄이는 것 같았다. 나는 문지방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보았다.
지금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았다. 이번에도 넘기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입을 열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저기,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낯설었다.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돌아보았다. 그 아이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눈을 보고 다시 말할 용기가 사라질 뻔했다. 오늘은 내가 좀 힘들었어.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직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말하고 나자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만 말했다.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고 왜 그러냐고 캐지도 않았다. 대신 내 쪽으로 의자를 하나 끌어왔다. 잠깐 앉으세요. 그 말이 명령이 아니라 권유처럼 들려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그동안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몰라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명처럼도 고백처럼도 들렸다.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을 피했다. 나도 몰랐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 말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 나도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이라는 건 막상 하려면 순서가 필요했다. 너무 많은 말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장 쉬운 말부터 꺼냈다. 내가 날 불편해하는 줄 알았어. 그 말은 내가 오래 품고 있던 오해였다. 그리고 그 오해를 처음으로 밖에 내놓은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게 아니라 말을 하다 말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까 봐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나 때문에 힘들까 봐. 나는 그 말을 한 번 더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버티는 사람으로 보았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날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피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물렀다. 그게 이 집에서 처음 생긴 아주 작은 변화였다. 아침은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밥솥에서는 밥이 되었고 국에서는 김이 올랐다. 집안에는 늘 그렇듯 라디오 소리가 흘렀다. 하지만 어제와 다른 게 하나 있었다. 며느리는 밥상을 차린 뒤 부르지 않아도 내 옆에 의자를 놓았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고 한 술을 뜨는데 국 맛이 어제보다 덜 짜게 느껴졌다. 간이 좀 싱거우면 말씀하세요. 그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확인 같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말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않았고 굳이 더 말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밥상 주위를 맴돌았다. 집안이 조금 시끄러워졌다. 나는 아이들 숟가락을 하나 챙겨주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할 일이라며 가만히 두었을 일을 내가 먼저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국자를 들고 국을 조금 더 데웠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겹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들은 그날 아침 눈치를 덜 봤다. 말이 많아지지도 않았고 괜히 웃지도 않았다. 그저 밥을 먹고 고개를 숙였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 말에 괜히 덧붙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나가 아이 신발을 신겨보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시 그 아이의 등을 바라봤다. 저 아이도 이 집에서 나처럼 혼자였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조용히 아려왔다. 점심 무렵 나는 혼자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다. 예전 같으면 왜 저런 걸 하고 있나 생각했을 며느리였겠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후 내 옆으로 나와 빨래 집게를 하나 건네주었다. 이게 잘 집혀요. 그 말에 나는 집게를 받아들었다. 그래. 그게 그날 우리가 나눈 가장 긴 대화였다. 해가 기울 무렵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잠깐 외출을 했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이상하게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어제처럼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아도 됐고 괜히 서운해하지 않아도 됐다. 이 집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다. 나는 신발장 앞에서 괜히 한마디를 더했다. 늦지 않게 잘 다녀왔냐? 며느리는 잠깐 놀란 얼굴로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오늘은 충분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앞으로도 가끔은 서운할 것이다. 말이 어긋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법은 배웠다. 이 집에서 함께 사는 방법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